수강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경제기획원과 외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투자 재원의 원활한 조달입니다. 투자 재원 중에서도 특히 외국 자본의 도입이 중요한데 이승만 정부는 물론 박정희 정부 초기에는 외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사정부 시기의 경제기획원 조직 변화를 외자 관련 업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후발국은 통상 경제개발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개발을 추진하는데 제약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발국에게 더 큰 문제는 여러 제약 조건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의 중심은 국민경제의 산업구조를 제1차 산업중심에서 공업화를 통해 제2차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발국은 공업화를 추진할 자원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암스덴이 지적했듯이 학습을 통한 공업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후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해외에서 공업화에 필요한 기계, 설비와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외자입니다. 외자가 원활히 공급되면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공급할 수 있지만 외자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공업화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에 박정희 정부 역시 후발국에 해당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외자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1차 경제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후발국의 경제개발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1961년 7월에 설립된 경제기획원 조직이 민간정부가 수립된 1963년 12월까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10번의 직제 개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 개정은 1961년 10월, 1962년 6월, 1963년 12월로 총 3번이었습니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1962년 6월에 종합기획국이 종합기획국 제1차, 2차, 3차 산업국으로 세분되었다가 1963년 12월에 다시 원래로 돌아온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능상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통계국이 1963년 12월에 경제기획원 내국에서 외국으로 분리되었고 예산국은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물동계획국의 과단위에서 관장했던 경제협력이나 외자 도입 관련 업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경제협력이나 외자 도입 관련 업무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1961년 7월에 설립된 경제기획원 조직에는 외자 도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에서 최초의 외자 관련 법률은 1958년 3월에 제정된 외자관리법이었습니다. 이 법에서 외자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의미했습니다. 다음에 제정된 것은 1960년 1월에 외자 도입 촉진법인데 이 법은 미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의 직접 투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경제개발과 외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에도 이런 현실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때의 경제기획원에서 외자 도입 관련 업무는 물동계획국의 경제협조과 업무로 경제개발을 위한 해외 자원의 유치 도입으로만 되어 있었고 사실상 외자 도입 관련 신청과 심사는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1961년 10월 직제 개정에서 외자 도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외자 도입국이 경제기획원에 신설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외자 도입 신청과 투자 심사 관련 업무가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던 것입니다. 외자 도입 관련 업무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외자에 원조, 외국인 직접 투자 이외에도 차관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1961년 11월에 박정희 정부는 선의의 외국 자본은 그 형태와 액수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차관이 외자에 포함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원조는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서 경제 개발을 위한 원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고 움직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한국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자에서 배제되었던 차관이 포함된 것은 외자 도입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외자입니다. 차관을 도입하여 건설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어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 이제 막 경제 개발을 시작한 한국에서 공장 건설이 곧 수익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것 또한 차관이 원활히 안정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차관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 1962년 7월에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가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면 외자 도입 촉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가기의 의결을 받아 승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표는 외자 도입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기획원 조직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1961년 10월의 변화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으니 여기에서는 1962년 10월의 변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 직제를 자세히 검토하면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확인됩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외자 도입국이 경제협력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외자 도입 업무가 더욱 심화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명칭이 변경된 것은 외자 도입이란 결국 다른 국가와의 경제 외교, 경제 협력의 결과로 얻는 성과이기 때문에 외자 도입 업무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정국이 폐지되고 기술관리국이 신설된 것입니다. 근대적 공장체제에서 기술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초기부터 기술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물동교육국 그리고 다음에는 조정국의 기술과로 존재했었는데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962년 6월에는 기술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정하여 별도의 기술관리국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후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외자 도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기간산업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1차 경제계획의 투자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자 도입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은 경제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외자 도입 업무를 1961년 10월부터 전담하여 경제기획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초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라 하여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을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은 경제계획의 수립과 조정은 물론 예산 편성에 더해 외자 도입과 배분 기능까지 관장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편되어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에서 점차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